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공식 일정 없이 휴식을 취했습니다. 조직 개편과 후속 인선 등 전국 구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유용화 YTN 객원 해설위원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문재인 대통령 오늘 첫 휴식을 공식적으로 취했습니다. 하지만 뭐 쉬는 게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당장 외교안보 라인에 인선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그 분들의 함화평이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국가안보실장이 가장 중요하죠. 지금 네. 지금 뭐 4개국 특사들도 이제 오늘 내일 다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 들을 것 같은데요. 이제 국가의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처한 부분이 문재인 정부가 해결할 문제가 결국은 지금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계속되고 있는 대북 관계에 있어서 핵 위협, 거기에 따른 4강 부분들에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떤 관계를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지금 문정인 교수죠. 그리고 정의용, 그다음에 정의원 전 대사, 위성락 대사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문정인 교수는 노무현 정부 때 사실상 노무현 정부의 외교 정책을 한 브레인 중에 한 사람이죠. 네. 남북 정상회담도 같이 갔었고요. 네. 문정인 교수는 당시에 동북아 균형자론이라고 그래서요. 미국과 중국의 균형을 취해야 된다, 한국이. 네. 이러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그 당시에는 물론 이제 균형이란 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미국 측에서는 상당히 우려를 표명한 측면도 예. 있습니다. 한미 관계가 그러면은 한중 관계가 동일하게 되는 거냐, 한미 관계의 동맹이 그러면 약화되는 거 아니냐, 그런 네. 우려가 있었던 거 제가 기억나고요. 정의원 전 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열린우리당 시절에 국회의원을 했었고요. 한미 FTA의 교섭위원으로 참여했고요. 주미대사관도 근무했고 또 이제 외교부에서 쭉 자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제 선거 캠프에서 실질적으로 문재인 후보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했다 그러죠. 예. 현재 또 TF팀을 구성해서 국가의 문제를 지금 외교 문제를 좀 만나고 또 해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위성락 지금 현 대사 같은 경우는 정통적인 외교부 갈로죠. 네. 쭉 컸습니다. 그래서 특히 미국에서 근무를 상당히 미국 대사에서 굉장히 그 대사관에서 근무를 많이 한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그러나 이제 과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관계의 동맹, 한미 동맹 네. 이 부분을 근간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느냐. 한미 관계 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한중 관계, 한일 관계, 대북 관계를 풀어나가느냐. 아니면은 지금 이제 중국의 사드 문제가 있으니까요. 중국의 문제를 더 중국 쪽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면서 미국과 또 관계를 풀어나가느냐. 아마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선택 지점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오늘 뭐 언론 나온 부분에 따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결심만 남았다. 내일 아마 대통령이 직접 네. 안보실장하고 정책실장을 발표하지 않겠냐.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앞서서 문재인 대통령 1호 인사로 지목됐던 인물이죠.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이제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 동안 청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무난하지 않을까, 무난하게 넘기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 인사에도 일단은 적합한 인물이고 네. 그리고 국민의당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저는 뭐 상당히 통과가 낙관적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특히 네. 이제 전남 영광이고 그리고 기자 생활 오랫동안 하셨고 국회의원 사선하셨고 네. 국회의원 출신들이 청문회에 낙마하는 경우는 뭐 없지 않았습니까? 네. 뭐 그걸 떠나서 일단 뭐 아들 병역 문제라든가 주소 이전 문제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사모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재산 축적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일정 부분 남아 있기는 한데 네. 이것은 결국은 저는 이제 언론의 몫이라고 봅니다. 언론이 얼마나 열심히 이 청문회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파헤치냐. 예. 이거하고 물론 뭐 야당의 어떤 청문위원들이 얼마만큼 이거에 대해서 이제 파헤치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건데 현재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특별한 것이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국무총리 내정자의 어떤 인준은 뭐 저는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이 봅니다. 아들 병역 문제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 자신도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뭐 그때 당시에 뭐 군에 가고 싶다 네. 이런 탄원서까지 이제 썼다는 건데 네. 그러나 야당 입장에서는 그것이 좀 미심쩍다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또 입증할 수가 있는 것이 없고 네. 그리고 몸이 아파서 지금 뭐 현직 의사로 근무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몸이 아파서 수술까지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실체적인 팩트를 확인할 사실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 무난하게 통과된 것이 통과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 일반적인 시각인데요. 아무래도 국민의당이나 자유한국당에서는 제가 듣기에는 이제
한두 분의 의원들이 강하게 벼르고 있다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국민의당이 이낙연 지사가 전남지사였고 또 전남에서 국회의원직을 오랫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국민의당에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까지 들리는데 하여튼 일반적인 관측은 하여튼 뭐 이낙연 후보자가 통과되지 않게 청문회를 근데 뭐 하여튼 청문회라는 건 또 알 수가 없으니까요. 네. 또 청문회 봐야겠. 때또 새로운 네, 새로운 의혹이 게 뭐 나온 게 나올지 않을지. 지금까지는 뭐 네. 그런 얘기까지는 나오고 있는 것 같지 네,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문회에서 국민의당 의원들의 어떤 입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지금 이낙연 총리 내정자가 대통령이 직접 소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이것이 정말 통과가 되면 다행인데 통과가 어렵게 될 경우에는 대통령까지 아주 큰 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네. 왜냐하면 사전에 충분히 인사검증을 한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처럼 FBI나 CIA를 통해서 몇 개월 동안 치밀하게 이렇게 조사해서 대통령이 발표하는 건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몇몇의 장관 어떤 인사에 대해서 지금 직접 대국민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조금 저는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지금 급작스럽게 정권이 바뀌어서 지금 인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인사검증 시스템이 아직은 부재된 상태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면 나중에 인사 잡음이 생긴다면 네. 그 책임 또한 대통령한테 직접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상당히 주의해야 할 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 형식까지 포함해서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 인사가 신선, 뭐 파격 이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어제 임명된 윤석열 지검장의 인사 또한 한마디로 기수를 뛰어넘는 거였는데 전임 이영렬 지검장이 18기, 윤석영 지검장이 23기예요. 그래서 누구도 쉽게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인선 배경을 직접 들어보시죠.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최대 현안인 최순실 게이트 추가 수사 및 관련 사건 공소 유지를 원활하게 수행할 적임자를 승진 인사하였습니다. 승진 인사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윤석열 현 대전고검 검사. 갑자기 이렇게 좀 너무 벅찬 직책을 맡게 돼가지고 깊이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뭐 제 지위에서 언급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좀 열심히 하고 어떻게 잘 할 수 있을지 좀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뭐 현장에 있었던 그 기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만큼 파격이었다는 그런 탄성을 얘기로, 질렀죠. 네,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엄격한 어떤 기수 문화잖아요. 이런 검찰 조직에서 5단계를 건너뛰었다는 것 그리고 청와대에서 발표를 한 것 결국 이 검찰 개혁의 고삐를 꼭 꽉 조이겠다 뭐 그런 신호탄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봐도 되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지적하신 대로 네. 이런 파격적인 인사를 하고 특히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을 하다가 네. 그것을 항명을 하고 또 제대로 수사를 못하면서 또 대전으로 좌천됐던 인사 아닙니까? 네. 소신 검사라고 이제 국민들 사이에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결국은 이러한 윤석열 특본에서 특히 특검에서 상당 활약을 또 했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검사를 중앙지검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데죠. 지금 어떤 사실상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뭐 부정부패라든가 비리라든가 공안 사건이라든가 이런 곳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한 두 가지 수죠. 하나는 윤석열 검사를 중앙지검장에 파격적으로 앉힘으로 인해서 검찰의 내부의 인적 쇄신을 하겠다. 그런 개혁을 하겠다라는 거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특히 검찰국장도 호남 출신의 형사부장 했던 사람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향후에 검찰 내에 어떤 그 과거의 우병호 사단이라든가 뭐 폐해라든가 이런 정치적 검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솎아내겠다. 그런 부분 특히 이제 고위직 인사에 대한 태풍이 예고된 거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내부의 인적 쇄신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저는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아까 중앙지검장 이제 역할을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은 향후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5.18 기념식에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광주 민주화 운동의 연장이다. 또 하나는 이제 촛불혁명, 국민혁명을 얘기했는데 그 촛불혁명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부정부패라든가
흔히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적폐청사이라든가 이런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중앙지검 검찰에서 그걸 할 수밖에 없거든요. 법적 처벌을 위해서 과거에 있었던 부정이라든가 부패라든가 어떤 그 우리 사회의 모순으로 아주 그냥 네트워크돼서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잘라내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은 이제 윤석열 지검장의 어떤 몫이 되지 않겠냐. 향후에 이제 뭐 내일이나 모레 법무부 차관까지 인선한다 그러는데요.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인선 내용을 봐야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지금 윤석열 검사의 인사처럼 개혁적 인사를 하면서 파격적인 인사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그 기존에 있었던 과거의 부정부패라든가 이런 고리를 확실히 끌어낼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 임명하지 않겠냐. 그런 인사의 원칙을 검찰의 인사 원칙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 네. 김영삼 대통령 때 네. 역설적으로 깜짝쇼 그리고 인사는 만사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신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인데 인사가 무조건 새롭고 기수 파괴하고 정말 이렇게 완전히 앞뒤가 바뀌고 그런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이 네. 들고 물론 지금 현 대통령의 인사 기조는 소통, 탈권위, 역동성 그리고 대탕평에 모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검찰 개혁은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전혀 새로운 어떤 인사 방향으로 가서 이것이 조금만 어떤 부작용이 한 번만 터지면 상당히 위험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인사를 하되 개혁적인 인사를 하되 조금씩 보면서 차분하게 이렇게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지금 발탁 과정에 대해서도 굉장히 옥신각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검찰 내부에서도 그랬지만요. 그래픽을 한번 함께 보시죠. 네, 지금 박근혜 정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 얘기인데요. 법무장관, 검찰총장이 공석인데 윤석열 검사를 승진 임명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청와대에서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이 법무장관 권한대행이었던 이창재 차관의 제청을 거쳐서 임명한 것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인사로 인해서 파장이 정말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청와대에서 이창재 차관의 제청을 거쳤다고 하면은 이상이 네. 없는 겁니다. 네. 그러나 만약에 이창재 차관이 제청을 거치지 않았다고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런 말을 했다면 이 인사가 완전히 흐트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급할수록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과거 정권에서 인사가 실패한 것이 뭡니까? 검증되진 않은 인사 그리고 기습하게 인사 급하게 하다가 새로운 것만을 추구하다가 인사가 만사가 아니고 인사가 망사라는 네. 그런 비판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로 과거 정권의 그런 인사의 어떤 잘못된 그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정말로 조심스럽게 절차에 거쳐서 그리고 검증을 충분히 하고 그리고 개혁을 추진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창재 차관의 제청을 받지 않았는데 받았다고 청와대에서 그럴 일은 그렇게 없겠죠. 하지 않겠죠. 네. 그건 굉장히 더 큰 문제가 생길 테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번에는 사실상 지금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검찰 개혁 부분은 이제 DJ 정부 때도 사실상 검찰의 내부의 회의 전술에 의해서 잘 안 됐고요. 네. 노무현 정부 때도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검사와의 대화까지 할 정도로 노 전 대통령이 그리고 검찰의 저항을 받아서 검찰 개혁이 잘 안 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민정수석이었단 말이죠. 그런 사실을 다 알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검찰의 저항을 잘 극소화시키면서 최소화시키면서 설득과 합의를 통해서 국민적인 대의 명분으로 결국 검찰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번에 그 사건은 상당히 잘 노린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돈봉투 만찬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검찰 이제 개혁의 방아쇠가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중앙지검장과 검찰국장이 돈봉투 만찬 사건에 해서 이제 검찰 내부에서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 그러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윤석열 검사를 사실상 전격적으로 지검장으로 발령시킨 거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검찰 내의 저항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명분을 얻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향후에도 이제 물론 이제 검찰총장이라든가 법무부 차관이라든가 주요 요직에 있는 검찰 인사를 봐야겠습니다만은 검찰 내부의 개혁 문제, 네. 내부의 개혁 문제를 이런 인적 세시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근데 살펴보면요. 네. 이창재 차관도 그렇지만 김주현 차기 검찰총장으로 지금 거론이 됐던 차장검사가 지금 줄줄이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 뭐 조직망에서는 다 나가면 누가 남나라는 그런 댓글도 달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고위급이 줄줄이 나가는 그런 사태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던데 검찰 내부의 어떤 뭐랄까요 그 저항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지검장을 임명을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하위 기수가 오면은 선배 기수는 다 옷을 벗고 나가지 않습니까? 예. 일단은 그런 것이 관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김주현 대검 차장도 지금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것은 현 정권의 인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윤석열 지검장을 임명을 했다면 그 상위 기수들은 다 지금 옷을 벗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검찰의 관행 아니겠습니까?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검장에 대한 인선 배경을 하면서 최순실 게이트 추가 수사 그리고 사건의 공소유지를 원활하게 수행할 적임자다. 네. 이런 사고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여기에 대해서 지대한 검찰 인사에 관여한 것은 아니지만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은 검찰 조직 내부에서는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윤석열 지검장을 필두로 한 앞으로 최순실 수사 게이트를 재수사하고 그리고 이 공소유지를 위해서 그 윗선은 다 옷을 벗고 나가야 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 어차피 뭐 검찰이 개혁을 하든 인적 쇄신을 하든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이 됐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검찰의 기수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관례상 예를 들면 낮은 기수가 주요 요직에 가면은 높은 기수들이 거의 못 있으니까 옷을 벗고 나간다는 것이 자기네들의 그 어떤 관행이죠. 뭐 서열적 관행이죠. 그 관행이 좋은지 뭐 틀린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검찰의 관행이라 그러니까. 그러나 지금 중앙지검장 한 명이 임명한 거거든요. 검찰총장을 임명한 것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것도 아니고. 예, 그렇죠. 중앙지검장 한 사람 이제 기수를 파괴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고검장에서 지검장으로 내렸단 말이죠. 그리고 그랬는데 다른 뭐 예를 지검장을 임명한 상황도 아닌데 이렇게 옷을 벗고 줄줄이 나간다라는 것은 물론 기수 파괴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서열 문제가 관행이 있으니까 나간다 뭐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검찰이 저항이 시작됐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에 고위직에 있었던 검찰의 상층부의 저항이 조직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결국은 이제 청와대라든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정교한 프로그램으로서 어떻게 검찰 개혁을 이룰 것이냐. 내부의 인적 쇄신도 중요하지만 국회와 협력을 통해서 이런 제도적이라든가 법률적 개혁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돼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본인이 뭐 얘기를 직접 했지만 어떤 지금 상황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윤석열 지검장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 헌법재판소장 인선도 발표가 됐는데요. 김희수 헌재소장 대행이 후보자로 지명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재판관 신분이라서 임기가 내년 이제 9월 19일까지인데 맞습니다. 1년 4개월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임기 때문에 조금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새로 6년을 해야 할지 아니면 1년 4개월만 해야 할지 조금 애매한 부분인 거는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리를 직접 얘기를 하면서 현재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에서 임명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그러니까 하지만은 지금 이제 앵커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애매한 부분들은 국회에서 입법 과정을 통해서 처리를 해달라 했는데 결국은 이제 헌재소장을 임명했는데 내년 1년 만에 소장이 이제 또 퇴임하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어떤 진행상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됩니다 국회에서. 그럼 아마 여당에서 민주당에서 이런 문제를 사실상 좀 제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에 취임식을 열었으니까 오늘로 10하루째입니다. 민심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한번 그래픽을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국정 운영을 잘 할 것이냐라고 물어봤더니 87%가 잘 할 것이다. 7%만이 잘못할 것이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그래픽 한번 보실까요? 전 대통령들에 관한 같은 질문이죠. 그렇죠. 자. 네.
네, 취임 2주차 기준으로 한번 따져봤더니요. 지금 뭐 고지판 잠깐 보고 계시는데 한국 갤럽 조사라고 네네. 얘기를 했다고 해요. 취임 2주차 기준으로 했더니 이명박 전 대통령은 79%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71%였다고 하더라고요. 87%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너무 높습니다. 사실은 예.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국면 때 국민들이 상당히 상실감이 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대체할 수 있는 지도자를 국민들이 상당히 바래왔고 그래서 드디어 41.1%로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이 돼서 정권에서 지금 열흘이 지났는데 국민들의 기대는 그만큼 크다. 기대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가슴이 벅차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지금까지는 정권 준비 기간이기 때문에 네. 야당도 공격을 하지 않고 국민들도 지켜보고 있고 지지층은 여러 가지 성원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87%가 나왔는데 그러나 이제 사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곳곳에 앞으로 사회 갈등 요인이 산적하게 드러날 것이고 헌법 개정도 또 하겠다고 지금 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야가 격돌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고 이랬을 때 과연 국민들이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가 있을까? 그러면 기대가 크면 또 실망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역대 정권도 보면은 87%, 85% 가다가 마지막에 10몇 프로로 끝난 대통령도 있고 지지율은 허상이라고 봅니다. 네. 다만 지금의 지지율은 문재인 현 대통령한테 국민들이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적폐를 청산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해왔고 그것에서 대통령이 됐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과연 개혁을 어느 식으로 추진해 가서 새로운 나라로 만들 건지 그리고 국민통합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여의도에서 협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관건인데 이것을 성공적으로 하지 못하면 급변하게 여론이 요동칠 것이고 이것을 스무스하게 다 해결을 하면 정말로 멋진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어떤 대통령의 인기가 높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 관련 책들도 꽤 많이 팔린다고 하고요. 어제는 대통령이 그 맨 넥타이에 또 많은 누리꾼들이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실까요? 자, 독도의 이 강치 넥타이인데요. 어제 5당 원내대표 회동을 하는 그 일정에서 이 넥타이를 맸습니다. 이 주황색 넥타이고 한 업체가 독도 주권 선포의 날을 기념해서 이 강치 떼를 담은 이 넥타이를 제작했는데 강치가 이제 멸종된 그 동물로 독도가 최대 번식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도의 주권을 어떤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셈인데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통령이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굉장히 지지도가 높으니까 그 큰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 뭐 지도하고 관련이 있겠지만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넥타이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메시지도 전하고 이미지 네. 정치를 한다라는 것이죠. 뭐 후보 시절엔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그 크로스돼 있는 그런 넥타이를 좀 네, 맸었어요. 남색 계열이었죠. 네, 그래서 네. 그거는 결국 이제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맸던 네. 스트라이프 넥타이였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하여튼 이러한 메시지 정치를 한다는 것은 하여튼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화면에 나올 때마다 무슨 넥타이를 메고 나왔느냐 예. 그런 게 관심거리가 되겠죠. 그러나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과연 이제 개혁과 통합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잘 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회와의 관계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장관 인선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장관 인선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러나 지금까지는 하여튼 인선은 상당히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상당히 잘했다. 특히 이제 친문이고 패권이라고 지목됐던 몇몇 사람들이 퇴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상당히 그런 게 컸었고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과거에 친노라든가 이런 관계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지금 윤영찬 수석이라든가 아니면은 임정석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특히 청와대가 쉬운 50대 초반의 비서실장이 되면서 제가 듣기에는 과거에 캠프에서 도와줬던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는 청와대 못 들어가는구나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서 청와대가 젊어지고
어떤 청와대 왕실장 이런 이미지도 많이 없어지고 여러 가지의 과거의 박근혜 정부하고 다른 대별되는 행보를 많이 함에 따라서 국민들이 상당히 기대감을 갖게 되고 네. 아, 이 정권이 이제 바뀌어서 세상도 좀 많이 변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요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대통령 행보에 대해서 국민들의 기대감도 높고 그리고 뭔가 긍정적인 평가하는 목소리가 참 많은데 그런데 제1야당 자유한국당과 또 바른정당은 다소 엇갈린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화면으로 함께 한번 보실까요? 정우택 권한대행이 얘기를 했는데 지지하지 않았던 58%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강조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해운 바른정당 의원은 솔직히 너무 잘해서 무서울 정도다라고 얘기를 솔직하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니까 당에 처해진 상황과도 연관이 돼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반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보수는 보수 지형을 놓고 지금 쟁탈전을 벌이고 진보와 보수 영역 싸움도 어차피 치열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치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를 매개로해서 이루어지는 정치 행위입니다. 그래서 선거가 내년 딱 1년 뒤에 6월 13일 날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차기 지방선거는 저는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차기 지방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각 당에서 지금 각 그 당권을 위해서 서로 치열하게 지금 경합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기 지방선거는 차기 대선을 위한 전초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공천권을 획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보수는 보수대로 이제는 뭐 이제 현 정권이 섰으니까 정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각을 세우기 시작하겠다는 그런 어떤 선전포고로 저는 읽히고 이것은 뭐 저는 건강한 모습이라고 봅니다. 야당의 존재 가치는 여당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야당의 존재 가치이기 때문에 물론 협조할 때는 협조하지만 매섭게 견제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감시하는 그런 기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거에도 민주당이 새누리당, 과거에 새누리당 정권이 탄생됐을 때 많은 비판도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는 야당이 한국당이라 그리고 바른정당이기 때문에 물론 보수의 가치를 놓고 서로 싸우고는 있지만 그러나 보수의 가치로서 현 정권을 비판할 수 있는 의무는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훨씬 더 앞으로 강한 그런 회초리를 들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뭐 마음이 지금 편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같은 흐름에서 정당 지지도를 이제 조사한 게 있는데요. 어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잠깐 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8%고요. 자유한국당이 8%, 국민의당, 바른정당 8%, 7%, 정의당 7%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이 뭐 그렇게 많이 높아지지는 않은 것 같고요. 눈여겨볼 것이 자유한국당이 많이 떨어졌다. 이거 좀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자유한국당이 야당으로서의 건강한 견제 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뭐 언론과 야당이 특히 견제와 비판의 기능을 가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청문회 시점을 통해서 아마 대공격이 반격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정치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지금 지지율에 봤을 때는 상당히 아주 열악한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보수의 가치를 얘기하는데 자유한국당이 홍준표 지금 전 후보가 미국에 가서 또 SNS상에서 여러 가지 막말도 얘기하면서 하는데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이제 당내 권력 투쟁이 아주 격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친박과 이제 비박 간의 격렬한 권력 투쟁이 치러질 것인데요. 저는 그 권력 투쟁이 생산적이고 그리고 건강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수의 가치가 재정립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단순하게 권력의 헤게모니만을 위한 어떤 야심적인 권력 투쟁으로 진행된다 그러면은 과연 보수의 가치가 재정립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과거의 어떤 박근혜 정권의 연속선상으로 그것만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것을 갖고 보수의 가치라고도 논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지점에 와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바른정당이 들었을 수 있는 입지도 상당히 있다. 바른정당은 유승민 전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의 역공에 비해서 상당히 버텨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의 지지도 받고 그래서 아마 바른정당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앞으로 이제 내년 지방선거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국민의당이 과연 바른정당과 어떻게 결합하면서 나갈 것이냐. 국민의당이 이제 정당 지지율이 8%였는데 조금 더 아픈 부분이 조금 전에 호남 지지율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호남에서 국민의당이 5%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호남 지금 국민의당이 최대의 위기죠. 왜냐하면 네.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지난 총선에서 호남의 민심을 기반으로 해서 세워진 정당인데 이번 대선에서는 완전히 역전돼 버렸단 말이죠. 예. 특히 그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5.18 기념식에 가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쓰겠다. 그러면서 광주에 어떤 그동안의 10년 동안에 잃어버렸던 님을 위한 행진곡도 같이 재창을 하고 말이죠. 호남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게 된 게 사실입니다. 그런 데 따라서 국민의당이 과거에 어떤 호남의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민의당이 내세웠던 과거의 호남의 대표 주자들 그분들이 물론 경력도 많고 뭐 열심히 하신 분들이지만 그분들 갖고가 이제 국민의당이 지탱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점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 이제는 호남의 대표 주자들을 좀 더 다른 사람들로 그리고 전문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로 바꿔가면서 호남의 새로운 지지를 받아내는 예.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당이 가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념 지표도 좀 정확히 세워야 된다. 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전 후보는 합리적 개혁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일부에서는 또 중도란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럼 진보냐 보수냐 뭐 상식파냐. 그랬을 때 국민의당이 지향하고 있는 이념적 지향의 지표는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이 좀 정확하게 서야지. 그런 부분들이 쓰지 않고 예를 들면 호남의 대표 주자들 확실히 변혁적으로 현실적으로 교체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사실상에 있어서 통합은 안 된 상태지만 흡수되는 과정으로 갈 것이다. 그러다 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상당히 안 좋은 결과를 맞게 되면 국민의당은 사실상 민주당으로 흡수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다른 당도 마찬가지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국정 운영을 잘 해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국민의당의 가장 운신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실패, 그건 반비례해서 한국당의 지지율이 등락과 반비례한다고 봅니다. 국민의당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지금 출범한 지가 한 열흘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앞으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일단은 문재인 정부가 하는 행로를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정말로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5개월 후까지도 이런 성공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그럼 국민의당과 한국당의 설당은 사실은 거의 없어질 겁니다. 없어질 거라는 것은 경쟁이 아직은 안 될 것이다. 네. 이런 상황인데 혹시라도 문재인 정부가 삐걱거리는 모습을 노정을 한다면 그 반사 효과는 국민의당과 한국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크고 그것은 문재인 정부가 성패 여부에 따라서 야당도 그 반사적으로 반비례적인 그런 효과를 가질 것이고 이것은 과거에 새천년 민주당에서 열린우리당이 창당이 됐고 그리고 꼬마 민주당이 남아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이 상황에서 그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열린우리당이 과반에서 획득을 했지만 그 다음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꼬마 민주당이 호남을 석권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현재 문재인 정권이 정말 성공적으로 갈 것이냐 연말까지 그런 것은 앞으로 두고 보면서 야당이 정말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서로 흡수할 것이냐 합칠 것이냐 아니면 한국당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보수당이 합쳐질 것이냐 그것은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앞으로 해나갈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봅니다. 내년 지방선거 때문일까요? 이게 예전 같으면 나왔던 대선 후보들이 패배를 하면 이후에는 자숙의 시간도 갖고 뭔가 딱 사라졌다가 나중에서야 등장을 하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엔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아까 말씀해 주셨던 홍준표 전 지사 같은 경우는 하루가 멀다 하고 SNS에서 지금 계속 글을 올리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 지휘권 행사할 수 없다. 최순실 사건 추가 수사 지시는 미국 같으면 탄핵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탄핵까지 지금 거론을 했는데요.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미진한 부분을 청와대에서는 미진한 부분을 들여다보라고 한 것이지 네. 그렇게까지 최순실 사건을 재수사라고 얘기한 적은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전 후보가 이제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저격수로 자처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과거에도 홍준표 전 지사는 여러 정치인들의 저격수를 많이 했었죠. 과거의 정치인들요. 그런 부분들을 잘하고 이번에도 선거 기간 중에서 상당히 저조했던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라든가 자신의 지지율을 이 사이다 발언이라든가 예. 또 이 기존의 어떤 적극적인 보수층들을 결집시키는 그런 적대적 형태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선동적 발언으로 해서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만들어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니까 한국당 지지율이 확 내려가 버렸습니다. 이제 그것이 거품이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인데 결국은 이제 홍준표 전 후보는 이제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당권 투쟁을 통해서 자신이 당권을 어떻게 장악하느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포석으로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날쌘 공격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끝으로 저기 홍준표 전 지사가 당 대표 출마할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노이즈 마케팅이고 존재감 과시, 정치인의 말과 행동 무조건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맞습니다. 정치를 하지 않으면 이런 행동이라든가 말 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떨어지신 분들도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측면이 있겠지만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그 새로운 정부가 어느 정도의 기틀을 잡기까지는 그걸 자숙이라는 의미인지 네. 하여튼 협조라는 의미인지 네. 그런 부분들도 좀 정치인의 도덕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까지 유용한 YTN 개건 해설위원 장성호 건국대 교수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